어둠이 서울의 숨결을 감싸고 도심의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흩어져 있는 밤, 그 모든 평화의 중심에는 거대한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괴물, 서울 스카이타워가 우뚝 서 있었다. 66층. 펜트하우스의 은밀한 위층에 자리한 데이터 센터는 마치 현대 문명의 심장부에서 분리된 채 차갑고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수천 대의 서버에서 뿜어져 나오는 낮고 일정한 진동음은 멈추지 않는 거대한 기계의 맥박처럼 들렸고, 냉각팬 소음은 그 존재의 차가운 숨결처럼 홀을 가득 채웠다. 그 혼돈과 질서의 경계에서 하나의 거대한 홀로그램 타이머가 붉은 빛을 내뿜으며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알리고 있었다. 엔토돌 쌈면을 숫자가 한 자리씩 줄어들 때마다 한지원 중사의 심장은 아드레날린으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격렬하게 고동쳤다. 땀이 식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은 미동도 없이 홀 중앙에 서 있는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태한. 한때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전설이라 불렸던 전 장군이었다. 그는 군복 대신 잘 재단된 최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곧게 편 등과 날카로운 턱선은 그가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군인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전술가나 지휘관의 그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듯 순수한 파괴를 향한 미치광이의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이태한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총 대신 피아노 줄처럼 가늘지만 강철보다 질긴 와이어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살해를 위한 도구가 아닌 고통을 음미하며 절망을 즐기기 위한 그가 창조한 예술의 도구였다. 그의 입계는 알 수 없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온 완벽한 작품의 완성을 눈앞에 둔 예술가의 만족감처럼 보였다. 내 오랜 전우와 그리고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함께 말이야. 그의 시선은 한지원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말은 한지원의 등 뒤 피를 흘리며 간신히 서 있는 박철민 원사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박철민의 전투복은 이미 곳곳이 찢겨 있었고 오른쪽 어깨는 끔찍하게 뒤틀려 있었다. 이태한의 와이어에 당한 상처였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한 손으로 권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 총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고통을 그리고 서로를 향한 걱정을 읽어냈다.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한지원은 박철민의 상태를 보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박철민은 언제나 단단한 바위 같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존재였다. 1년 전 서아프리카의 붉은 사막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그가 또다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 닳고 다른 늑대처럼 뼛속까지 고통에 절어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는 그의 모습에 한지원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이어서 해봐라, 한지원. 이태한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그의 발걸음은 맹수의 그것처럼 조용하고 정확했다.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모든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내 목소리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영광을 나에게 주지. 그의 말에 한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세상이 무엇인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1년 전 그녀가 통신병으로서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암호 코드를 적진 깊숙이 보냈던 바로 그 작전. 그것이 이태한이 만든 키메라 바이러스의 최종 기폭 장치였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 이태아는 그 바이러스를 최종 활성화시킬 마지막 퍼즐을 그녀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죽는 겁니까? 한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은 이태안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나 죄책감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나약한 질문이로군. 군인은 승리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는 법이다. 이태안은 비릿하게 웃었다. 이건 죽음이 아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다. 나는 그 시체를 태워 재로 만들고 그 위에 완벽하고 깨끗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혼돈과 부패 속에서 진정한 질서가 탄생할 테니 그의 말에는 광기 어린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반역자나 범죄자가 아닌 국가를 구원할 유일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신념은 너무나 확고해서 한지원은 순간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맞서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뒤틀린 신념으로 무장한, 논리로 무장한 괴물이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철저히 파괴에 특화된 존재. 타이머는 이미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그만 지루한 대화는 끝내지. 박철민이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투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한 번 쓰러졌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남자였다. 내 놈이 꿈꾸는 세상은 지옥일 뿐이야. 나는 더 이상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아. 그는 남은 한 손으로 권총의 방가쇠를 당겼다. 총성이 서버실의 소음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만 이태아는 이미 그 자리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는 총구에서 불꽃이 튀는 찰나의 순간 번개처럼 움직여 박철민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와이어가 번뜩이는 쇳소리를 내며 박철민의 총을 휘감았다. 와이어는 순식간에 총의 방가소에 뭉치를 부셔버리고 박철민의 손목을 끔찍하게 낚아챘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렸다. 이런 무의미한 저항이라니. 늙은 늑대여. 아직도 네가 전장인 줄 아느냐. 이태아는 조롱하듯 속삭이며 박철민의 목에 와이어를 감았다. 박철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고 눈에서는 핏발이 섰다.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 그의 눈은 오직 한지원을 향했다. 도망쳐. 그의 눈빛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와 마주쳤고 그녀의 심장은 그의 고통과 하나가 되었다. 팀장님, 한지원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이태아는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등 뒤로 날린 발차기에 한지원은 복부를 강타당하고 쓰러졌다. 간신히 숨을 고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태아는 이미 서버 케이블을 이용해 그녀의 양 발목을 단단히 묶어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바닥에 묶여버렸다. 나에게 복종하라. 한지원, 네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다. 이태아는 숨막히는 박철민의 몸을 내팽개치고 쓰러진 한지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그는 강제로 그녀의 얼굴을 터미널의 음성인식 센서 앞으로 가져갔다. 센서의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말해, 어서. 별은 찬 바람에 스치온다. 그 한마디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난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타이머는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다. 한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이 한마디를 뱉는 순간 저 멀리 대한민국에서는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평화가 재더미로 변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생존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킬 수 없었다. 그녀는 군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싫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온몸에 힘을 쥐어짜 저항했지만 이태한의 소나기는 너무나 단단했다. 내년의 고집 때문에 모두가 죽을 것이다, 박철민도. 그리고 너도. 이태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을 연주하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한지원은 마지막 남은 힘을 발휘해 그의 손목을 물어뜯었다. 그의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에 이태한은 잠시 주춤했다. 유악! 그가 잠시 주춤하는 틈을 타 한지원은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음성인식 센서가 아닌 터미널 옆에 위치한 비상전력 차단 버튼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쾅쾅 하는 굉음과 함께 터미널에서 거대한 스파크가 튀었고 기계의 제어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타이머가 10초를 남기고 모든 숫자가 깨져버렸다. 어리석은 것. 이태한이 분노하며 그녀의 목을 조르는 순간 데이터 센터 전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폭발음이 건물을 뒤흔들었다. 아래층에서 김민준 소령기 자신을 희생하여 중앙전력 시스템을 통째로 폭파시킨 것이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서버 렉이 내뿜던 붉은 빛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타이머에 깨진 액정 위로 0이라는 숫자가 떠올랐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덕이 외부 전원 차단, 시스템 강제 동기화 실패, 데이터 오염 발생, 복구 불능기라는 차가운 시스템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성공인가 실패인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태한의 완벽했던 계획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균열이 생긴 것이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이태한이 한지원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쓰러져 있던 박철민이 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그의 손에는 뼈가 부서진 권총이 아닌 오직 살아있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사투가 정전으로 암흑에 빠진 혼돈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0. 홀로그램 타이머의 모든 숫자가 붕괴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그 흔적은 성공도 실패도 아닌 완전한 혼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스템은 죽지 않았다. 다만 미쳐버렸을 뿐이었다. 홀로그램 타이머에 0이라는 숫자가 떠오른 직후 데이터 센터의 모든 서버렉에서 섬광과 함께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괴물의 눈이 일제히 뜨이는 것처럼 그 붉은 빛은 정전으로 암흑에 잠긴 공간을 광기 어린 색채로 물들였다. 서버 렉 곳곳에서는 지직거리는 파열음과 함께 미세한 스파크가 튀었고 공기 중에는 오존 냄새와 타는 냄새가 뒤섞여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김민준 소령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일으킨 EMP 충격은 프로젝트 키메라의 심장을 멎게 하는 대신 괴물의 뇌를 뒤흔들어 통제 불능의 폭주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이태한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의 완벽했던 교향곡은 마지막 악장에서 불협화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시스템이 붕괴하며 오염 발생, 복구 불능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것을 본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계획이 이처럼 어이없는 방식으로 엉망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파괴를 향한 순수한 광기뿐이었다. 그는 목이 졸려 캑캑거리던 한지원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 박철민 원사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한때 전우였고 서로의 등을 믿고 맡겼던 두 남자의 격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두 마리의 늙은 늑대가 서로의 숨통을 끊기 위해 벌이는 원시적이고 처절한 사투였다. 내 놈의 무의미한 저항이 내 모든 것을 망쳤다. 이태한이 포효했다. 그의 와이어가 박철민의 목을 조르자 박철민은 고통에 몸을 비틀면서도 그의 다리를 놓지 않았다. 이미 부러진 오른쪽 어깨의 고통도 온몸을 짓누르는 탈진도 잊은 채 오직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이태한의 몸을 붙들었다. 그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다. 오직 동귀어진 통구이 유진. 이 괴물을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다. 와이어에 목이 졸리면서도 박철민은 이를 악물고 이태한의 발목을 물어뜯었다. 으득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이태한의 살점이 찢어지는 감각이 느껴졌다. 이태한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박철민을 떼어내려 했지만 박철민은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악귀처럼 그의 발목에 매달려 있었다. 한지원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한지원은 컥 하고 숨을 내쉬며 바닥에 엎드린 채 기침을 했다. 목이 졸렸던 끔찍한 고통이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한 박철민의 고통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는 암흑 속에서 서로의 피로 뒤엉켜 몸부림치는 두 남자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묶여있던 발목을 풀려고 몸부림쳤지만 이태한이 묶어놓은 케이블은 쇠사슬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눈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의 눈앞에서 박철민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고통은 그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 끔찍했다. 그녀는 몸을 비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깨진 서버 렉과 널브러진 전선들, 그리고 그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과 그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삐탈쿨. 아니, 도망쳐서는 안 된다. 팀장님을 두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이태한에게 묶여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깨진 서버의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닿았다. 그래, 방법이 있어. 그녀는 이를 악물고 깨진 유리 조각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미세한 파편에 긁혀 피가 흐르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을 움켜쥐고 자신을 묶고 있던 케이블에 댔다. 슥! 슥! 케이블은 강철 와이어에 버금가는 내구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녀의 필사적인 움직임 앞에서는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그녀가 케이블을 끊어내는 동안 박철민은 이태한에게 맹렬히 공격당하고 있었다. 이태한은 이미 이성을 잃고 오직 박철민을 향한 증오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주먹과 발길질은 인간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맹수의 공격과도 같았다. 부서진 어깨의 통증에도 박철민은 끝까지 버텼다. 그는 비록 죽을지라도 이태한의 완벽한 승리를 허락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었으니까 내 놈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다. 박철민, 이 늙은 개 같은 놈아. 이태한의 포효가 데이터 센터에 울려 퍼졌다. 박철민은 핏자국이 흥건한 입으로 피식 웃었다. 나를 개라고 부른다면 너는 그냥 정신 나간 광견일 뿐이야. 태안아.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이태한의 몸을 붙들고 통유리창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 한지원은 마침내 케이블을 끊어내는 데 성공했다. 손목과 발목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새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서로의 피로 뒤엉켜 몸부림치는 두 남자. 그리고 그들 뒤로 보이는 66층의 거대한 통유리창이었다. 창 너머로는 아득하게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무관심한 유령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원아 도망쳐. 박철민이 피를 토하며 외쳤다. 그의 두 팔은 꺾여 있었지만 강철 같은 새가 되어 이태한의 몸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박철민의 마지막 몸부림에 이태한은 비웃으며 외쳤다. 나와 함께 죽는 것이 내 놈의 마지막 영광이다. 박철민. 그 순간 한지원은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서진 서버렉에서 튀어나온 굵은 전력 케이블을 움켜쥐고 엉겨붙은 두 사람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것은 명백한 자살 행위였다. 터져버린 시스템의 전력이 아직 살아있을지 아니면 EMP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죽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 케이블은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혹은 그저 무의미한 밧줄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공격 수단이었다. 그녀는 박철민과 이태한에게 동시에 이 전력을 흘려보낼 생각이었다. 안 돼 지원아. 박철민의 비명이 그녀의 귀에 닿았다. 하지만 한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두 사람에게 닿기 직전 박철민은 마지막 힘으로 몸을 비틀었다. 그는 이태한을 붙잡은 채 스스로의 몸을 날려 통유리창을 향해 돌진했다. 꽝! 하는 끔찍한 괴음과 함께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거대한 유리창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폭발했다. 수많은 유리 파편들이 총알처럼 사방으로 흩날렸다. 한순간 모든 소음이 아득해졌다. 두 남자의 몸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깨진 유리 파편의 비를 맞으며 66층 아래 아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서로의 숨통을 끊으려는 영원한 투쟁의 형상으로 굳어 있었다. 이태한의 얼굴에는 패배에 대한 분노가, 박철민의 얼굴에는 동료를 지켰다는 희미한 미소가 겹쳐져 있었다. 한지원은 허공에 멈춰선 채 그들의 마지막을 망견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나고 굉음과 함께 두 남자가 사라진 후 한지원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허공에 멈춰선 채 그들의 마지막을 망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서울의 야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웠고 그 평화는 그녀의 가슴을 더욱 찢어놓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전우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박철민이 그녀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다. 그리고 그녀는 글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건물 전체에 비상벨이 울려 퍼지고 아래층에서부터 태국 특수부대의 고함 소리와 군화 소리가 지진처럼 울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한지원의 귓속에 꽂아둔 작은 통신기에서 익숙하지만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인 들리나 제인 응답하라. 카멜레온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몸을 돌렸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3분 주지. 서쪽 비상 계단을 통해 40층으로 내려가 거기서부터는 내가 안내한다. 카멜레온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후부터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살아남아야 하는 민간인일 뿐이다. 알겠나? 한지원은 대답 대신 고통에 찬 눈으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부러진 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서울 스카이타워 산입층. 잿빛 연기가 자욱하게 깔린 중앙전력 시스템실은 거대한 기계의 묘지와 같았다. 얽히고 설킨 전선들과 굉음을 내며 돌아가던 발전기들이 모두 멈춰선 채
스파크를 간헐적으로 튀겨내고 있었다. 그 모든 고요와 혼돈의 중심에는 김민준 소령이 있었다. 그의 한쪽 다리는 부서진 철제 파편에 깔려 있었고 온몸은 거대한 기계의 폭발로 인한 상처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통신기를 바라보았다. 윗선과의 모든 통신은 두절된 지 오래였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의 목소리. 그의 정신적 지주이자 군 생활의 롤모델이었던 최진규 장군의 목소리였다. 김소령, 믿어라. 이태한의 음모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다. 만약 자네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없다면 최후의 순간에 중앙전력을 폭파시켜라. 모든 데이터를 오염시키고 키메라를 멈춰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귀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김민주는 최진규 장군을 신처럼 믿었다. 정의롭고 나라를 생각하며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잃지 않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 믿음은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러나 1년 전 최 장군이 그에게 비밀리에 전달했던 지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김소령, 자네는 특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네의 부대원들을 다른 작전에 투입하고 자네는 이태한 장군을 예의주시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막고 데이터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것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보루다. 그는 최진규 장군의 지시대로 했다. 자신의 동료들을 다른 임무에 보내고 홀로 이태한을 추적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한지원 중사와 박철민 원사의 통신이 끊어졌을 때 그는 직감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키메라 바이러스의 활성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를 감지한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상부의 명령을 기다릴 수도 없었고 동료들의 생존을 확인할 시간도 없었다. 오직 그의 손에 쥐어진 최후의 수단. 중앙전력 시스템 폭파만이 남아 있었다. 김민주는 다리에 박힌 쇠 조각의 고통을 잊은 채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놓여있던 폭파 스위치로 향했다. 그 스위치를 누르면 이 건물의 모든 전력이 끊기고 키메라 서버는 데이터 오염과 함께 멈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숨도 끝날 터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함께 땀 흘리고 웃었던 부대원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의무가. 그는 자신을 희생하여라도 그들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임무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왜 이 모든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왜 하필 자신이 이 최후의 순간에 홀로 남아야 하는가? 김소령, 이 명령은 자네만 알고 있어야 하네. 명심하게 국가의 운명이 자네 손에 달렸어. 최진규 장군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을 믿어왔던 정의와 신념이 담겨 있었다. 김민주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믿음 덕분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자네의 마지막 임무는 키메라를 멈추는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폭파 스위치를 향해 몸을 던졌다. 그의 손가락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그의 뇌리에 거대한 섬광이 번졌다. 그리고 온몸이 거대한 EMP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자신이 지켜냈다고 믿었던 조국의 평화였다.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희미하게 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최진규 장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김소령 정신 차려 널 구출하러 왔다. 제인에게 연락해. 그녀를 건물 밖으로 유도해. 그의 귀에 익은.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들릴 수 없는 목소리였다. 카멜런의 목소리였다. 그는 의문을 품을 새도 없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카멜레온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이 폭탄을 설치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희생을 이용해 한지원을 구출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김민준은 자신의 죽음이 한지원과 카멜런이 이태한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홀로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가 일으킨 EMP 충격은 이태한의 완벽한 계획에 치명적인 균열을 냈고 한지원은 그 틈을 타 박철민의 희생과 함께 탈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씨앗을 심은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김민준 소령의 목숨을 건 희생으로 일으킨 EMP 충격은 이태한의 완벽한 계산을 산산조각냈다. 그가 수년간 공들여 설계한 프로젝트 키메라는 심장이 멎는 대신 뇌가 뒤흔들려 통제 불능의 폭주 상태에 빠져버렸다. 데이터 센터 내의 모든 금속성 물체에서 지직거리는 파열음이 터져 나왔고 서버 렉에서 터져 나온 붉은 경고등은 암흑 속에서 미친 듯이 깜빡거리며 광기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오직 이태한만이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고요했다. 그는 한지원에게서 벗어나 바닥에 쓰러진 박철민을 내려다보며 굳어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 담긴 것은 분노를 넘어선 자신의 완벽함이 부정당한 데서 오는 깊은 절망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교향곡은 마지막 악장에서 불협화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인간 성마저 포기했다. 그러나 그가 이룩하려 했던 새로운 세상은 시작도 하기 전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간 통제권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시스템 화면에 떠오른 권복구 불능 이라는 차가운 메시지는 그의 모든 노력을 조롱하는 듯했다. 이태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내면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한 분노는 이성을 집어삼키고 오직 파괴를 향한 순수한 관계로 변모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전략가도 야심에 찬 혁명가도 아니었다. 그는 순수한 파괴를 즐기는 학살자 그 자체였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지원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진 박철민 원사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내 놈의 무의미한 저항이 내 모든 것을 망쳤다. 박철민, 이태한의 포효가 데이터 센터에 울려 퍼졌다. 그의 와이어가 박철민의 목을 조르자 박철민은 고통에 몸을 비틀면서도 그의 다리를 놓지 않았다. 이미 부러진 오른쪽 어깨의 고통도 온몸을 짓누르는 탈진도 잊은 채 오직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이태한의 몸을 붙들었다. 그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다. 오직 동귀어진 이 괴물을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다. 와이어에 목이 졸리면서도 박철민은 이를 악물고 이태한의 발목을 물어뜯었다. 으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이태한의 살점이 찢어지는 감각이 느껴졌다. 이태한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박철민을 떼어내려 했지만 박철민은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악귀처럼 그의 발목에 매달려 있었다. 한지원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그의 눈은 한지원을 향해 어서 도망쳐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한지원은 컥 하고 숨을 내쉬며 바닥에 엎드린 채 기침을 했다. 목이 졸렸던 끔찍한 고통이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한 박철민의 고통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는 암흑 속에서 서로의 피로 뒤엉켜 몸부림치는 두 남자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묶여있던 발목을 풀려고 몸부림쳤지만 이태한이 묶어놓은 케이블은 쇠사슬처럼 단단했다. 절망의 그림자가 그녀의 눈에 드리워졌다. 그녀의 눈앞에서 박철민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고통은 그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 끔찍했다. 그녀는 몸을 비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깨진 서버 렉과 널브러진 전선들, 그리고 그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과 그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때달쿨. 아니, 도망쳐서는 안 된다. 팀장님을 두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태한에게 묶여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깨진 서버의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닿았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래, 방법이 있어. 그녀는 이를 악물고 깨진 유리 조각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미세한 파편에 긁혀 피가 흐르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을 움켜쥐고 자신을 묶고 있던 케이블에 댔다. 쓱! 쓱! 케이블은 강철 와이어에 버금가는 내구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녀의 필사적인 움직임 앞에서는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그녀가 케이블을 끊어내는 동안 박철민은 이태한에게 맹렬히 공격당하고 있었다. 이태한은 이미 이성을 잃고 오직 박철민을 향한 증오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주먹과 발길질은 인간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맹수의 공격과도 같았다. 부서진 어깨의 통증에도 박철민은 끝까지 버텼다. 그는 비록 죽을지라도 이태한의 완벽한 승리를 허락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었으니까 내 놈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다. 박철민, 이 늙은 개 같은 놈아. 이태한의 포효가 데이터 센터에 울려 퍼졌다. 박철민은 핏자국이 흥건한 입으로 피식 웃었다. 나를 개라고 부른다면 너는 그냥 정신 나간 광견일 뿐이야. 태안아.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이태한의 몸을 붙들고 통유리창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박철민의 눈빛은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임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때 한지원은 마침내 케이블을 끊어내는 데 성공했다. 손목과 발목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새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서로의 피로 뒤엉켜 몸부림치는 두 남자. 그리고 그들 뒤로 보이는 66층의 거대한 통유리창이었다. 창 너머로는 아득하게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무관심한 유령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원아 도망쳐. 박철민이 피를 토하며 외쳤다. 그의 두 팔은 꺾여 있었지만 강철 같은 새가 되어 이태한의 몸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박철민의 마지막 몸부림에 이태한은 비웃으며 외쳤다. 나와 함께 죽는 것이 내 놈의 마지막 영광이다.
박철민. 그 순간 한지원은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서진 서버렉에서 튀어나온 굵은 전력 케이블을 움켜쥐고 엉겨붙은 두 사람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것은 명백한 자살 행위였다. 터져버린 시스템의 전력이 아직 살아있을지 아니면 EMP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죽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 케이블은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혹은 그저 무의미한 밧줄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공격수단이었다. 그녀는 박철민과 이태한에게 동시에 이 전력을 흘려보낼 생각이었다. 안 돼, 지원아. 박철민의 비명이 그녀의 귀에 닿았다. 하지만 한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두 사람에게 닿기 직전 박철민은 마지막 힘으로 몸을 비틀었다. 그는 이태한을 붙잡은 채 스스로의 몸을 날려 통유리창을 향해 돌진했다. 쿠앙! 하는 끔찍한 괴음과 함께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거대한 유리창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폭발했다. 수많은 유리 파편들이 총알처럼 사방으로 흩날렸다. 한순간 모든 소음이 아득해졌다. 두 남자의 몸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깨진 유리 파편의 비를 맞으며 66층 아래 아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서로의 숨통을 끊으려는 영원한 투쟁의 형상으로 굳어 있었다. 이태한의 얼굴에는 패배에 대한 분노가, 박철민의 얼굴에는 동료를 지켰다는 희미한 미소가 겹쳐져 있었다. 한지원은 허공에 멈춰선 채 그들의 마지막을 망견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지원은 허공에 멈춰선 채 그들의 마지막을 망견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철민과 이태한. 두 남자의 몸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깨진 유리 파편의 비를 맞으며 66층 아래의 아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굉음과 함께 마지막까지 서로를 놓지 않던 그들의 모습이 잔상처럼 박혔다. 박철민의 얼굴에는 동료를 지켰다는 희미한 미소가, 이태한의 얼굴에는 완벽한 계획이 좌절된 데서 오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서로의 숨통을 끊으려는 영원한 투쟁의 형상으로 굳어 있었다. 한지원은 그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건물 전체에 비상벨이 울려 퍼지고 아래층에서부터 태국 특수부대의 고함 소리와 군화 소리가 지진처럼 울려오고 있었다. 이 엄청난 소음은 현실을 그녀의 두 귀에 쑤셔 박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전우들이 모두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그때 그녀의 귀 속에 꽂아둔 작은 통신기에서 익숙하지만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인 들리나? 제인 응답하라. 가멜레온의 목소리였다. 그는 그녀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 3분 주지. 서쪽 비상 계단을 통해 40층으로 내려가. 거기서부터는 내가 안내한다. 한지원은 겨우 몸을 일으켜 비틀거렸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뒤섞인 연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이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아야 하는 한 사람의 민간인일 뿐이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살아남아야 하는 민간인일 뿐이다. 알겠나? 카멜레온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그의 말에 한지원은 비참함을 느꼈다. 평생을 조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 순간 그녀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지시 외에도
살아남으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연기와 암흑으로 가득 찬 복도를 지나 화재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그녀는 비명과 아비규환으로 변한 건물 내부를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복도의 벽면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했고 간헐적으로 터지는 스파크가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와 통증을 무시하고 오직 카멜련의 목소리만을 따라 움직였다. 제인, 오른쪽으로 돌아, 경비가 있어. 카멜레온의 지시가 들려오는 순간 그녀는 몸을 날려 옆 복도로 숨었다. 저 멀리 군화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아마도 그녀를 추적하고 있는 태국 특수부대 일터였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훈련된 군인으로서 이 상황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그녀의 마음은 전우들의 죽음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 있었다. 괜찮아. 지원아, 넌 할 수 있어. 박철민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박철민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가 그녀를 향해 던진 미소. 그것은 고통과 희생이 담긴 가장 슬프지만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한지원은 눈을 뜨고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박철민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했다. 카멜레온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환풍구를 켜고 엘리베이터 통로에 와이어를 타며 인간이 갈 수 없는 길을 통해 건물 밖으로 스며 나왔다. 그녀의 온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그녀의 손톱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가 마침내 방콕의 습한 공기를 다시 마셨을 때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세계는 이미 저물어 있었다. 그녀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오직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 소리뿐이었다. 그녀가 속해 있던 모든 것이, 그리고 그녀의 모든 정체성이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 숨어 멀리서 타워를 바라보았다. 66층의 거대한 유리창은 깨진 채 검은 구멍처럼 뚫려 있었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은 마치 괴물의 상처 입은 심장처럼 위태롭게 깜빡거렸다. 그녀는 그 붉은 빛 속에서 두 남자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다. 팀장님, 김소령님. 그녀는 나지막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국가에서 버림받고 세상의 기록에서 지워진 존재,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투명해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카멜런의 지시를 따르는 이름 없는 유령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잔해 속에서 그녀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진정한 적을 찾아내야 한다. 그녀는 밤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한지원은 연기와 암흑으로 가득 찬 복도를 지나 화재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비명과 아비규환으로 변한 건물 내부를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카멜런의 안내는 정확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처럼 매번 정확한 길을 제시했다. 환풍구를 켜고 엘리베이터 통로에 와이어를 타며 그녀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길을 통해 건물 밖으로 스며 나왔다. 그녀의 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얼굴은 피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가 마침내 서울의 습한 공기를 다시 마셨을 때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세계는 이미 저물어 있었다. 밤하늘을 찢는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헬리콥터의 굉음은 그녀가 방금 탈출한 건물을 집요하게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숨어 멀리서 서울 스카이타워를 바라보았다. 66층의 거대한 유리창은 깨진 채 검은 구멍처럼 뚫려 있었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은 마치 괴물의 상처 입은 심장처럼 위태롭게 깜빡거렸다. 그녀는 그 붉은 빛 속에서 두 남자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다. 박철민과 이태한, 그들의 마지막 투쟁. 팀장님, 김소령님. 그녀는 나지막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그녀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전우들,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그녀의 귀에는 오직 카멜런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이제부터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살아남아야 하는 민간인일 뿐이다. 알겠나? 그녀는 그렇게 카멜런의 도움을 받아 서울을 벗어났다. 그의 팀원들은 그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숨겨주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도망쳐야 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카멜런의 지시에 따라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그녀는 그들의 도움을 받는 동안 내내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평화로웠다. 신문 한 면과 TV 뉴스 헤드라인은 서울 스카이타워에서 벌어진 대규모 총격전 및 폭발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태국 정부는 정체불명의 해외 테러 조직 소행으로 공식 발표했고 그들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자국민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이태한, 박철민, 김민준, 그리고 하지원. 그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의 기록에서 그리고 세상의 기억에서 완벽하게 증발했다. 한지원은 뉴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모든 것은 결국 해외 테러리스트의 소행이라는 한 줄짜리 기사로 축소되고 말았다. 그녀의 희생은, 그녀의 전우들의 죽음은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로부터 2달 뒤 인천의 한 허름한 폐공장, 한지원은 녹슨 철제 계단에 앉아 차갑게 식은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총기를 잃고 깊은 공허함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고 그녀의 삶에는 어떤 목표도 남아있지 않았다. 동료들의 죽음, 조국으로부터의 버림받음, 세상으로부터의 완벽한 고립.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삶은 텅 비어 있었다. 폐공장의 낡고 부서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그녀의 공허한 눈동자를 비췄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다. 1년 전, 그녀는 정의와 조국에 대한 신념으로 가득 찬 당당한 특수부대 중사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세상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사는 이름 없는 유령이었다. 그녀는 억지로라도 무언가를 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처럼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때 공장 안쪽에서 익숙하지만 어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지원은 고개를 돌렸다. 휠체어를 탄 한 남자,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같은 굳은 신념을 간직하고 있었다. 김민준 소령이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중앙전력실을 폭파시킨 직후
정신을 잃기 직전 카멜런의 팀에게 구출된 것이다. 그는 폭발의 충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공식적으로 그는 순직한 영웅이었고 현실에 그는 국가에서 버림받은 도망자였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 부대의 새로운 리더가 된 듯한 카멜레온이 서 있었다. 그는 한지원과 김민준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몸은 좀 어떤가? 김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단단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한지원은 대답 대신 캔커피를 들어 보였다. 재회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도 슬픔도 사치였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유령이었다. 세상에서 지워졌지만 함께 살아있는 유령들. 카멜레온이 그들 앞에 낡은 노트북 한 대를 내려놓았다. 방콕에서 우리 팀원 하나가 목숨을 걸고 회수한 물건이요. 이태안의 지휘 통제실에 있던 개인 서버의 데이터 드라이브지. 대부분이 파손되었지만 복구에 성공한 파일이 몇 개 있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난 2달 그들은 이 부서진 데이터 조각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서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발견했다. 낡은 노트북의 화면에 푸른 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이태안의 지휘 통제실에서 목숨을 걸고 회수한 데이터 드라이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지난 2달간 한지원, 김민준, 그리고 카멜런이 매달려온 유일한 희망이자 그들을 짓누르는 절망의 무게였다. 대부분의 파일이 손상되어 복구 불능 상태였지만 놀랍게도 몇 개의 암호화된 문서가 복구에 성공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이 부서진 데이터 조각들을 해독했고 마침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발견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게오 키메라 컨소시엄이라는 이름의 극비 문서였다. 그 이름을 본 순간 한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들은 이태안이라는 괴물과 싸웠다고 생각했다. 그의 광기와 야심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그들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이태안 개인의 광기 어린 계획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거대한 악의 연합체가 내세운 가장 날카로운 칼에 불과했다. 그 배후에는 국경도, 이념도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문서는 그들의 정체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전쟁을 유발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야심가. 김정철 인민무력부 부부장이었다. 그는 북한 내부의 급진파를 규합해 정권 교체를 꿈꾸며 남북한의 긴장을 극대화시킬 도화선이 필요했다. 키메라 바이러스는 그에게 완벽한 도구였고 그는 이태안에게 막대한 군사 정보와 자금을 지원했다. 다음은 동부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빌미로 자국의 재무장을 관철시키려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 아베 신타로였다. 그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붕괴가 일본을 다시 군사강국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다. 그는 이태안에게 정교한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며 이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리고 분쟁 지역에 더 많은 무기를 팔아치우기 위해 혼란을 조장하는 러시아의 거대 무기상 빅토르 체르노프의 이름이 보였다. 그는 오직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인물이었다. 전 세계가 평화를 외치는 동안 그는 혼돈 속에서 불을 축적했다. 그에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었다. 그는 이태안에게 최신 무기와 용병들을 제공했다.
심지어 전쟁 발발 시 천문학적인 군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자금을 댄 미국의 거대 방위산업체 블랙워터 인더스트리의 그림자까지 드러났다. 그들은 이태안을 이용해 한반도의 전쟁에 불씨를 지피고 그들이 만든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붕괴라는 끔찍한 시나리오에 돈을 대고 판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이태안은 그들의 대리인이자 행동대장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이태안의 야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했다. 이게 전부였어. 한지원은 멍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태안은 단지 거대한 악의 연합체에 의해 조종된 하나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허탈함을 느꼈다. 그들은 나무를 베려고 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숲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김민주는 휠체어에 앉아 차가운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평생을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의 조국은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평화는 단지 돈과 권력을 위한 거대한 게임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니,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홀로 죽음을 각오하고 중앙전력을 폭파시켰던 것이다. 그때 카멜런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지. 그의 말에 김민준과 한지원의 시선이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서의 마지막 장. 그들을 가장 절망시킨 것은 내부 조력자 명단 개업이었다. 그 명단의 가장 위에는 방콕 사건 이후 모든 책임을 이태안 개인의 일탈로 돌리고 군 내부의 동요를 성공적으로 수습했다는 공로로 오히려 진급까지 한 최진규 장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이제 이태안을 대신하여 컨소시엄과의 연락책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키메라의 남은 불씨를 관리하고 있었다. 김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평생을 믿어왔던 군인으로서의 길을 열어주었던 스승, 그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상부의 명령은 사실 그를 죽음으로 내몰려는 배신의 사슬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믿음을, 동료들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카멜런이 말했다. 그들은 이태안이라는 괴물의 목을 베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지 거대한 히드라의 머리 하나를 잘라낸 것에 불과했지. 잘려나간 자리에서는 이미 새로운 머리가 돋아나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독을 뿜어내고 있었어. 그의 말에 한지원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의 희생은, 박철민의 죽음은, 그리고 김민준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싸웠지만 그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의 계획을 한 단계 진행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아니, 불가능했다. 증거는 불완전했고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은 이제 일개 장군이 아닌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악의 연합체였다. 정부는 믿을 수 없었고 군은 이미 적의 소굴이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폐공장의 차갑고 습한 공기는 그들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한지원과 김민주는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내부 조력자 명단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명단의 가장 위에는 최진규 장군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믿음을 배신당한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모든 것이
결국 그들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고통이었다. 김민주는 휠체어에 앉은 채 무너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최진규를 군인이자 아버지처럼 따랐었다. 그가 내렸던 모든 명령을 절대적인 진실로 믿었고 그 믿음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걸고 폭파 스위치를 누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은 한줌의 죄가 되어버렸다. 그의 희생은, 한지원과 박철민의 고통은 모두 최진규라는 이름 아래 더 크고 추악한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내가 내 손으로 우리의 작전을 실패로 이끈 건가? 김민준이 텅 빈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키메라를 멈추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지만 사실은 히드라의 머리 하나를 잘라낸 것에 불과했다. 잘려나간 머리에서 새로운 머리가 돋아나고 그들은 이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카멜레온이 묵묵히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김민준과 한지원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 역시 이름 없는 그림자로서 수많은 배신과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그는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기다렸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한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지만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그녀의 눈동자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아니! 카멜레온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증거는 불완전하고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이제 일개 장군이 아니야.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악의 연합체지.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장악했어. 정부는 믿을 수 없고 군은 이미 적의 소굴이야. 우리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조작한 미치광이 테러리스트로 몰릴 뿐이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한지원과 김민준의 남은 희망을 모조리 베어버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싸울 힘도 싸워야 할 명분도 없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조국은 그들을 버렸고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김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린 괴물을 잡으려다 우리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린 건지도 모르겠군. 그의 말에 한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아주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말을 곰곰이 되뇌었다. 우리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린 건지도 모르겠군. 그래,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들은 국가의 보호도 조국의 명예도 없는 이름 없는 유령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복수할 기회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캔커피를 바닥에 내려놓고 낡은 총기 손질 도구를 집어들었다. 그리곤 묵묵히 자신의 손때가 묻은 권총을 분해하고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군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준비하는 자의 고요하고 정밀한 의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예나 신념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오직 진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카멜레온은 그녀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한지원의 눈빛이 변했음을 그는 알아차렸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군인이 아닌 사냥꾼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저물고 폐공장에 깨진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졌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웠다. 그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거짓 위에서 있는지도 모른 채
총기 손질을 마친 한지원은 권총을 들고 일어섰다. 그녀는 야경을 등지고 선 채 어둠 속에 있는 김민준과 카멜런, 그리고 남은 그림자 부대원들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국가의 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이 태아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이 휠체어 바퀴를 굴려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알고 있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뒤로 이름 없는 유령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국은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은 아직 조국을 버리지 않았다. 아니, 버릴 수 없었다. 세상에 빛이 닿지 않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조국을 집어삼키려는 진짜 적들을 향한 끝나지 않은 전쟁. 그들의 진짜 임무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인천의 폐공장에는 차가운 어둠이 내려앉았다. 한지원과 김민준, 그리고 카멜런의 그림자 부대원들은 낡은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복수와 정의를 향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태아는 시작에 불과했고 그들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거대한 히드라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도망자가 아닌 사냥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해진규. 그 이름 석자는 그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박혀 있었다. 그는 이태한이라는 괴물의 목을 베고 연궁으로 추앙받으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들은 그를 쫓아야 했다. 아니, 그와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컨소시엄을 무너뜨려야 했다. 카멜레온이 낡은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것은 서울과 그 주변 수도권의 군사시설과 주요 정부 청사의 지형도였다. 최진규는 현재 합참본부 작전사령관으로 진급했어. 모든 군사작전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지. 이 말은 곧 우리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카멜레온의 목소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게 했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인 신분도 군사적 지원도 없는 유령 부대였다.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하지만 초해 장군은 직접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는 언제나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타입이었어요. 김민준이 말했다. 그는 최진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존경했던 스승을 향한 깊은 배신감과 그를 무너뜨려야만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교차하고 있었다. 맞아. 그의 움직임은 예측 가능하지. 그는 이태한이 하려던 프로젝트 키메라의 불씨를 되살리려 할 거야. 그리고 그 불씨를 지필 다음 타겟을 찾고 있겠지. 우리가 그를 찾아내고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아내야 한다. 카멜레온의 말에 한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권총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이제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총을 쏘는 손이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는 탐험가의 손, 그리고 언젠가 복수의 방가쇠를 당길 사냥꾼의 손이었다. 그들은 각자 맡은 임무를 분담했다. 김민주는 그의 천재적인 두뇌를 활용해 복구된 데이터 조각들을 더 깊이 분석하고 최진규의 은밀한 움직임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노트북 앞에 앉아 끝없이 코드를 입력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다. 한지원은 그림자 부대원들과 함께 외부 활동을 담당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의 기록에서 지워진 존재였다.
그녀는 이제 유령처럼 서울의 거리를 활보하며 최진규와 컨소시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2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평화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지하철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이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가 최진규와 같은 괴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은 이유였다. 카멜레온은 이 모든 작전의 총지휘자였다. 그는 이름도 얼굴도 없는 존재였다. 그저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지원과 김민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었다. 그의 과거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의 행동은 그가 이 모든 싸움에 자신보다 더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그들은 최진규가 최근 비밀리에 만난 인물의 정체를 파악했다. 한때 이태한의 오른팔이었던 인물, 강동현이었다. 그는 이태한이 죽은 후 홀연히 자취를 감췄지만 최진규의 도움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의 만남은 낡은 창고에서 이루어졌고 그곳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김민주는 그들의 만남 장소 근처에 설치된 CCTV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다. 아주 미세한,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주파수의 전송 신호였다. 그는 그 신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신호는 복잡한 암호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김민준의 천재적인 두뇌는 곧 그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서서히 히드라의 심장부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지원은 그날 밤 폐공장의 옥상에 올라가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낡은 총 한 자루만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별들은 수많은 죽은 영혼들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박철민과 김민준이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싸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국을 위한 명예가 아닌 진실과 정의를 위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고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인천의 폐공장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암호와 주파수 신호는 김민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해독되었다. 해독된 파일은 최진규 장군과 컨소시엄의 새로운 접선 계획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태한이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두었던 바이러스 활성화 최종 코드를 복구하기 위해 한때 이태한의 오른팔이었던 강동현을 통해 은밀히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다. 최진규는 이태한이 죽자마자 그의 자리를 차지해 히드라의 새로운 머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곳입니다. 김민준이 휠체어를 타고 낡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손가락은 해독된 암호가 담긴 파일을 가리켰다. 오늘 밤 서울 외곽의 낡은 군용 비행장에서 만납니다. 강동현과 최진규 그리고 컨소시엄의 핵심 인물들이 직접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 드디어 진짜 적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한지원은 권총을 손에 든 채 지도를 응시했다. 군용 비행장은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기습이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 없는 유령들, 정체를 드러낼 필요도
자비를 베풀 이유도 없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카멜레온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첫째, 그들의 모든 계획을 담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다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핵심 인물들에게 경고를 날려야 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의 작전은 치밀했다. 한지원이 홀로 잠입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김민주는 원거리에서 해킹을 통해 그들의 통신망을 교란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머지 그림자 부대원들은 주변 경비를 맡아 한지원의 탈출을 돕기로 했다. 그것은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다. 한지원은 낡은 정비공 복장으로 변장하고 비행장 경비망을 뚫고 잠입했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오직 박철민과 김민준, 그리고 이름 없는 동료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국가의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유령이었다. 낡은 경납고 안에는 최진규 장군과 강동현, 그리고 3명의 외국인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사업을 성공시킨 사업가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수많은 생명을 담보로 끔찍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다. 한지원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그들은 이태한의 죽음을 조롱했고 김민준의 희생을 낭비라고 비웃었다. 최진규의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정의로운 장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권력과 욕망에 찌든 괴물의 목소리였다. 이제 이 바이러스 최종 코드를 복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군. 이태한 그놈은 끝까지 바보처럼 굴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열쇠를 넘겨준 셈이야. 최진규의 말에 강동현이 비릿하게 웃었다. 한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복수를 위해 총을 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들이 가져온 데이터 드라이브를 몰래 빼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가 경납고를 빠져나온 순간 김민준의 통신망 교란 작전이 시작되었다. 비행장 전체의 전력이 순간적으로 끊겼고 통신망에 이상한 주파수 신호가 잡혔다. 이것은 이태한의 바이러스 신호 말도 안 돼. 최진규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신망에 나타난 미지의 신호를 보며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떠올랐다. 이태한이 살아있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드리워졌다. 한지원은 그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임무는 성공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를 손에 넣었고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홀로 낡은 폐공장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오자 김민준과 카멜런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손에 든 데이터 드라이브를 그들에게 건넸다. 성공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들은 승리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첫 번째 승리에 불과했다. 최진규와 컨소시엄은 이 일로 인해 잠시 주춤하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거대한 힘과 자본,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이라는 무기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목숨을 건 용기가 없었다. 한지원은 폐공장의 낡은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서울의 불빛들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빛이 거대한 거짓말을 가리고 있는 가짜 빛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조국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죽은 동료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이름 없는 유령들이 함께였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